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연자님께 누명을 씌운 악독한 동서를 참교육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님에 대한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약 3개월 전 시어머니의 생신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시댁은 크지는 않지만 알짜배기라고 소문난 4층짜리 상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억척같이 그 건물을 지켜오신 여장부셨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큰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도와 건물의 임대관리와 세무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결혼 3년 차인 동서는 거치장에 관심이 많고 시댁의 재산 규모에만 유독 눈독을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생신 식사 자리였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식사가 한창일 때 동서가 명품 쇼핑백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백화점 오픈런에서 겨우 구한 스카프예요. 이번 시즌 신상인데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무리 좀 했어요. 그래, 고맙다. 색깔이 곱네. 그런데 너희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 연체됐다며? 거치장할 돈이 있으면 대출금이나 갚지 그러냐? 어머님도 참 분위기 좋게 식사하는데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건 그이가 깜빡한 거지 제 탓 아니에요. 형님네는 이번에 어머님 생신 선물 뭐 준비하셨어요? 설마 빈손은 아니시죠? 동서의 화살은 늘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자신이 점수 따기에 실패하면 꼭 저를 끌어들여 비교하려 들었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1층 상가 임대차 재계약 건이랑 이번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서예요. 세입자가 월세 인상 동의해서 계약서 다시 썼어요. 그리고 어머님 건강검진 예약해둔 거 확인서고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세입자가 속 썩일까봐 걱정했는데 네가 알아서 잘 처리했구나. 고생했다. 선물은 무슨. 이렇게 일 처리가 깔끔한 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다. 동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선물보다 실속 있는 일 처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동서는 3년이 지나도록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둘째네 사업자금 좀 필요하다는데 융통 좀 안 될까? 재수씨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더라고. 아주버님,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사업자금? 너희 결혼할 때 해준 전세금은 다 어디다 까먹고 또 손을 벌려? 둘째 너, 내가 경고하는데 처가 핑계대고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작은 애 너도 네 남편 단속 똑바로 해.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동서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마치 제가 시어머니를 주종해서 자신들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는데 동서가 화장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좋으시겠어요? 어머님이 끼고 도시니까? 동서, 말이 좀 그렇네. 내가 뭘 끼고 돌아? 어머님 일 도와드리는 게 불만이야? 솔직히 말해봐요. 그 건물 관리한다는 핑계로 뒷주머니 차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깜빡깜빡 하시니까 형님이 중간에서 장난쳐도 모르실 거 아니냐고요. 말 조심해. 근거 없는 의심은 병이야. 그리고 어머님 아직 정정하시고 숫자 하나 틀리면 불호령 떨어지는 분인 거 몰라? 두고 봐요.
형님 가면 같은 거 제가 언젠가 꼭 벗겨내고 말 테니까. 우리 그 이모까지 형님이 다 가로채는 거 저는 절대 못 봐요. 그날 이후 동서의 견제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 할 일만 똑바로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욕실에서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고관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 그리고 아들 둘을 모두 병실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몸이 이래서 당분간 거동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건물 관리랑 내 개인 통장 관리 전부 큰애한테 위임하마. 인감도장은 이미 큰애한테 줬다. 네? 어머님, 그런 중요한 걸 형님한테만 맡기세요? 저희도 자식인데 상의도 없이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건물 관리를 알아? 세금 계산은 할 줄 알고? 괜히 돈 냄새 맡고 덤비지 말고 너는 네 살림이나 잘해. 큰애야, 내일 당장 법무사 만나서 서류 정리 좀 해다오. 네, 어머님.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병실을 나온 동서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남편인 시동생을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꿀먹은 벙어리야? 형님이 다 가져가게 생겼는데 보고만 있어? 어머님이 형님한테 인감까지 주셨다고. 저러다 형님이 건물 명의까지 자기 앞으로 돌려놓으면 어쩔 거야? 형수님이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형수님이 일 처리는 확실하잖아. 아휴, 진짜 답답해. 형수님. 당신은 형수님이 그렇게 좋아? 두고 봐. 내가 형님이 어떤 여자인지 낱낱이 파헤쳐서 어머님 앞에서 망신 줄 테니까. 저는 자판기 커피를 뽑으며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동서의 질투가 선을 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가 저를 미행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평소처럼 건물 관리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1층 상가 화장실 배관에 문제가 생겨 설비업자를 불렀고 현장에서 공사 견적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 낯익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텐이 짙게 되어 있었지만 차 번호판이 낯익었습니다. 동서의 차였습니다. 뭐지? 여기까지 웬일로?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공사가 끝난 뒤 일부러 차를 몰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차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제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기가 찼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승부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까지 등록해서 저를 감시하더군요.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옆자리에 와서 뻔뻔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형님, 여기서 다 뵙네요. 저도 요즘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운동 좀 하려고요. 근데 형님, 운동 끝나고 보통 어디 가세요? 집에 가거나 일 보러 가지 어디 가겠어. 동서, 솔직히 말해. 나 감시하니? 어머, 감시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그냥 형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형님은 참 사람 호의를 무시하는 재주가 있으시다니까? 사건 당일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저는 미리 섭외해둔 한 남자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는 부동산 컨설팅을 하는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어머님의 지시로 처리해야 할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서의 눈에는 그저 낯선 남자로 보일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동서가 미행하기 좋은 시간대에 집을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자마자 동서의 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따라와봐. 오늘 네가 원하는 구경 실컷 시켜줄 테니까. 약속 장소는 시내 외곽에 있는 허름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 입구에는 오아시스 모텔이라는 낡은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사실 그 모텔은 폐업한 지 오래였고 실제로는 2층과 3층을 사무실로 개조해 쓰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외관만 보면 영락없는 모텔로 오해하기 딱 좋은 곳이었죠. 저는 이 장소를 약속 장소로 잡으면서 동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계산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기다리고 있던 남자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변호사님.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죠? 네, 물론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변호사가 에스코트하듯 우산을 받쳐주었고 저는 그와 함께 나란히 건물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 보면 마치 중년 남성과 미래를 즐기러 모텔로 들어가는 불륜녀의 모습 그 자체였을 겁니다. 저는 입구에 들어서기 직전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찍이 세워진 동서의 차 안에서 핸드폰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지만 동서의 희열에 찬 표정은 보지 않아도 눈에 선했습니다. 걸려들었구나. 사무실로 올라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 시동생이나 시누이, 아니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이 대특종을 알리고 있겠죠. 변호사님, 오늘 좀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관객이 하나 따라 붙었거든요. 아, 사모님 말씀하신 그 불청객 말씀이십니까?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저희는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약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변호사와 업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이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어디세요? 나? 일 보러 나왔는데 왜? 아니에요. 그냥 집에 좀 일찍 들어오시라고요. 어머님이 찾으셔서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서에게 보고를 받고 흥분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서는 아마 제가 나오는 장면까지 찍어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저는 동서가 충분히 상상의 나래를 펼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신지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 시동생 그리고 동서가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왔어? 오늘 늦었네? 비도 오는데 어디 갔다 왔어?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물었지만 동서의 눈빛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언제 물어뜯을지 타이밍만 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냥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근데 다들 왜 이렇게 모여있어? 무슨 일 있어? 동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장 위에 있던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TV와 연결된 미러링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이 우리 집안 기만하는 거 못 보겠어요. 오늘
제가 아주 충격적인 걸 목격했거든요. 귀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시침이 떼지 마세요. 형님, 오늘 오후에 어디 계셨어요? 누구랑 계셨어요? 업무상 만나는 사람이랑 있었어. 그게 왜? 업무상? 업무를 모텔에서 보세요? 동서의 말에 남편과 시동생, 동시에 헉 소리를 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서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놀라지 말고 보세요. 형님이 오늘 오후에 어떤 남자랑 팔짱 끼고 모텔 들어가는 사진이에요. 제가 뒤따라가서 직접 찍은 거라고요. TV 화면에 커다랗게 사진이 떴습니다. 비 오는 날 오아시스 모텔 간판 아래서 중년 남성의 우산 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앵글이 교묘해서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당신 여기 왜 갔어? 형수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형을 두고 바람을 피워요? 와, 진짜 사람 다시 봤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고 시동생은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 사진 잘 찍었네. 구도가 아주 예술이야. 흥신소 취직해도 되겠어?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요? 형님, 이제 끝났어요. 이 사진 증거로 이혼 소송 걸면 형님은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동서는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형님, 내가 까불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집 안주인은 나예요. 형님은 짐 싸서 나가기나 해요. 동서의 승리감은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외출하셨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접지도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이 글쎄 대낮에 외간 남자랑 모텔을... 동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동서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썩어 빠진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네 눈에는 그게 불륜으로 보이더냐?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게 증거잖아요. 형님이 바람 피운 증거라고요. 증거? 그래, 증거 좋지. 내가 그 증거의 산 증인이다, 이년아. 시어머니의 호통에 거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동서는 머리채가 잡힌 채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비명을 질러댔고 남편과 시동생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오늘 네 형님이 만난 사람 변호사다. 그리고 그 차 뒷좌석에 나도 타고 있었다. 네가 미행 붙어서 사진 찍어대는 꼴 내가 차 안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다.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잡고 있던 머리채를 거칠게 놓고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동서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 건물, 그리고 네 남편 빚, 오늘 싹 다 정리하고 오는 길이다. 네가 뒷구멍으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제 다 까발려주마.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동서가 그토록 원하던 반전이 일어났지만 그건 동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서, 내가 말했잖아.
근거 없는 의심은 병이라고. 이제 그 병을 좀 고칠 시간인 것 같네. 저는 소파 옆에 두었던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지난 2주간 동서가 저를 미행하는 동안 역으로 준비한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자, 다들 흥분 가라앉히고 여기 좀 보세요. 동서가 찍은 사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동서, 사진을 찍으려면 좀 더 가까이서 찍지 그랬어? 확대하니까 다 깨지잖아. 저는 가방에서 A4 사이즈로 고화질 인화된 사진 한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유리 밑에 턱하니 내려놓았습니다. 동서가 보여준 사진이랑 같은 장소예요. 근데 각도가 좀 다르죠. 이건 그 건물 맞은편 편의점 CCTV 화면을 제가 합법적으로 요청해서 확보한 거예요. 자, 여기 2층 창문 보세요. 간판 글씨 보이죠? 법무법인 정직? 김광석 변호사? 네, 맞아요. 1층은 폐업한 모텔이지만 2층과 3층은 변호사 사무실이랑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쓰고 있는 건물이에요. 입구가 하나라 오해하기 딱 좋게 생겼죠. 동서는 저 간판을 쏙 빼고 1층 모텔 간판만 나오게 교묘하게 찍은 거고. 아니, 그럼 형수님이 만난 남자가 변호사였다고요? 김광석 변호사님. 이 바닥에서 부동산 신탁이랑 상속 문제로 제일 유명한 분이에요. 명함도 여기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는 변호사의 명함을 시동생 앞으로 밀었습니다. 시동생은 명함을 집어들더니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웃기지 마요. 변호사를 왜 모텔 건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변호사 만난다고 쳐요. 왜 어머님 몰래 만나요? 형님이 어머님 돈 빼돌리려고 작당 모의한 거 아니에요? 그때 소파에 앉아 가쁜 숨을 고르시던 시어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셨습니다. 작당 모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작당 모의를 해? 네? 어머님이 거기 계셨다고요? 그래, 내가 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너는 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찍고 싶은 것만 찍었겠지. 시어머니의 증언에 동서의 얼굴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저를 미행하며 낭비한 시간과 돈, 그리고 그 악의적인 의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꺼낼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동서, 내가 변호사님 만난 이유가 궁금해? 내가 내연남 만난 걸로 몰아가서 이혼시키고 네가 이 집 안주인 노릇하려고 했지? 근데 어쩌나? 내가 오늘 변호사님 만나서 처리한 서류가 바로 너랑 관련된 건데. 저는 두툼한 서류 봉투에 봉인을 뜯었습니다. 부동산 가처분 신청서와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급 명령 신청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방님, 이거 잘 보세요. 지난 3년간 서방님 사업자금 명목으로 어머님이 해주신 돈,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그거야 자재비랑 인건비로 썼다고. 자재비? 인건비? 자, 여기 거래 내역서 보세요. 땡땡백화점 명품관 500만 원, 강남 땡땡 피부과 300만 원 패키지. 그리고 이건 뭐니? S호텔 멤버십 연회비 200만 원? 시동생은 제가 넘겨주는 카드 명세서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나한테는 거래처 결제해야 한다고 해서 울고불고 해서 받아간 돈이잖아. 근데 백화점? 피부과? 너 미쳤어? 아니야. 그건 나도 며느리로서 품위 유지는 해야 하잖아. 형님은 맨날 좋은 옷 입는데 나만 꿀릴 수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다 갚으려고 했어. 갚아?
어떻게? 서방님 몰래 받은 대출로?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시동생 명의로 된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설정 내역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 풀로 당겨져 있어요. 채권 최고액 3억 6천. 이거 도련님이 동의한 거 맞아요? 뭐? 3억 6천? 야, 너 내가 모르는 대출이 왜 있어? 인감도장 네가 관리한다고 가져가더니 이런 짓 하려고 가져간 거야? 시동생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당신 사업 힘들다고 해서 내가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주식 좀 했어. 근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금방 복구할 수 있어. 진짜야. 주식? 거짓말 좀 하지 마. 여기 코인골에서 송금 내역 다 뽑아왔어. 도지인지 시바인지 잡코인에 2억을 태워? 그것도 최고점에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90%던데?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네가 돈 없다고 징징거릴 때마다 내 노후자금 깨서 준 게 얼만데 그걸 코인에다 탕진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동서는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동서는 바닥을 짚고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나 돈 좀 썼어요. 근데 형님은 깨끗해요? 형님 네 친정 3년 전에 쫄딱 망해서 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서는 회심의 일격을 날렸다고 생각했는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아주버님, 속지 마세요. 형님네 친정아버지가 도박에 미쳐서 집까지 날려먹었대요. 형님이 지금 시댁 돈 관리하는 척하면서 친정빚 갚아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가 흥신소통에서 다 알아봤어요. 남편이 발끈해서 나서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하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동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서, 정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흥신소 사장한테 환불해 달라고 해라. 사기당했네.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3년 전에 집 줄여서 이사 가신 건 맞아. 근데 그건 도박빚 때문이 아니라 평생 꿈꾸시던 귀농하시려고 서울집 정리하고 내려가신 거야. 지금 양평에서 유기농 쌈 채소 농사 지으셔. 지난달에 어머님이랑 다 같이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온 거 기억 안 나? 너만 바쁘다고 안 갔잖아. 그래 이년아. 사돈 어른 농장에 가서 상추 뜯어온 게 냉장고에 아직도 있다. 어디서 가짜는 거짓부렁으로 이간질이야? 동서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마지막 한 방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박빚? 그거 혹시 동서 친정 이야기랑 헷갈린 거 아니니? 내가 김 변호사님이랑 오늘 만난 진짜 이유 중 하나가 이거야. 네가 시댁돈 빼돌려서 어디로 송금했나 추적했더니 네 친정오빠 계좌로 5천만 원이 넘어갔더라? 저는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동서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동서의 친정오빠 이름이 적힌 송금 내역서와 인터넷 뉴스기사 출력물이었습니다. 불법 사설 토토 운영자 구속, 가족 계좌로 자금 세탁 정황 포착이라는 헤드라인이 선명했습니다. 네 오빠 지금 구치소에 있지? 합의금 필요하다고 너한테 연락했잖아. 그래서 너 서방님 몰래 대출 받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서 오빠 합의금 대준 거 아니야?
그래놓고 나한테 도박비 프레임을 씌워?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지만 변명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부가 그것도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것입니다. 야, 너 진짜 우리 형 형수 욕할 게 아니라 네 오빠 뒷바라지하고 내 등골을 빼먹었냐? 와, 나 진짜 소름 돋는다.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서늘하고 단호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옷까지 하나도 챙기지 말고 몸만 나가라. 네가 산 명품 가방, 옷, 보석 다 압류다. 그거 팔아서라도 내 아들 빚 조금이라도 갚아야겠다.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갈 데도 없어요. 친정집도 경매 넘어갔단 말이에요. 동서가 시어머니의 바짓단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발을 빼셨습니다. 그건 네 사정이고 작은 애야 뭐하냐? 끌어내지 않고. 시동생은 붉어진 눈으로 동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더 추한 꼴 보이지 말고 나가. 법원에서 보자. 여보, 당신까지 이러면 어떡해? 나 임신했을지도 몰라. 우리 아기 생각해서라도. 임신? 동서 지난주에 산부인과 다녀왔잖아. 생리불순 때문에 피임약 처방받은 거. 영수증 여기 있는데. 거짓말도 손발이 맞아야 하지. 저는 약국 봉투 영수증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동서는 비명 같은 탄식을 내뱉으며 시동생의 손에 질질 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세찬 빗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시동생은 동서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동서는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여보,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시동생이 문을 닫으려 할 때 제가 잠시 멈추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 우산꽂이에서 낡고 살이 부러진 비닐우산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떨고 있는 동서에게 툭 던져주었습니다. 동서, 이거 가져가. 비 맞고 다니면 처량해 보이잖아. 아, 그리고 그 우산처럼 네 인생도 이제 살이 다 부러져서 쓸모 없어졌지만 그래도 쓰고 가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잘 가. 저는 쾅 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동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곧바로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자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따뜻한 차 한 잔 내올게요. 아니다, 큰애야. 네가 고생이 많았다. 저런 물건을 동서라고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속이 썩었겠냐.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이라도 정리해서 다행이죠. 서방님 더 망가지기 전에 수술한 셈 치자고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의 먹구름은 이제야 말끔히 거친 기분이었습니다. 동서가 쫓겨난 후 시댁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시동생은 법무법인의 이혼 서류 접수를 마쳤고 동서의 짐을 용달차에 실어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동서였습니다. 형님, 오늘 오후 2시 시댁 근처 땡땡 카페에서 뵙죠. 어머님도 모시고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건물 반쪽 내기 싫으시면요. 건물 반쪽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건물이 지것이라도 된단 말이냐? 글쎄요. 쫓겨나면서도 큰 소리 치는 걸 보니 믿는 구석이 있나 본데요. 나가보시죠. 제가 옆에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는 동서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보는 얼굴은 꽤 수척해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명품 옷은 압류당할까봐 못 입고 나왔는지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준 서류 봉투를 짚은 손끝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오셨네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 내쫓고 발 뻗고 주무셨어요? 잡소리 집어치워라. 할 말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혼해드려요. 대신 위자료는 제가 받아야겠어요. 그리고 빚 갚느라 제가 쓴 돈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쳐서 현금 5억 주세요. 5억? 동서, 계산이 안 되나 보네. 네가 횡령한 돈이랑 서방님 빚 합치면 네가 뱉어내야 할 돈이 5억이 넘어. 그러니까 퉁치자고요. 제가 갚아야 할 돈 없던 걸로 하고 추가로 5억 더 달라고요. 안 그러면 이 건물의 지분 50% 법적으로 제가 가져갑니다. 동서는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우리 쪽으로 밀었습니다. 부동산 증여 이행각서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본인은 둘째 며느리에게 땡땡동 상가 건물의 지분 50%를 증여할 것을 약속한다. 하단에는 날짜와 함께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1년 전, 시어머니가 가벼운 뇌진탕으로 며칠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이런 걸 언제 썼어?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병원에 계실 때 저 고생한다고 나중에 건물 떼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어머님 인감 찍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거 공증만 안 받았다 뿐이지 법적 효력 충분해요. 소송 가면 형님 내 골치 아플 텐데.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분명 그런 적이 없는데 도장이 찍혀 있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죠. 동서는 승기를 잡았다는 듯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선택하세요. 조용히 5억 주고 끝낼지 아니면 건물 지분 소송으로 가서 진흙탕 싸움 한번 해볼지. 아, 참고로 저 이 각서 원본 따로 보관해뒀어요. 찢어봤자 소용없단 얘기죠.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차분하게 그 각서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종이의 질, 인쇄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장의 인형까지. 동서, 이 각서 변호사 검토는 받아본 거야? 당연하죠. 아는 변호사가 100% 승소각이라고 하던데요. 그 변호사도 참 실력 없다. 형사처벌감을 승소각이라고 하다니. 뭐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달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러니까 각서에 적힌 날짜인 2022땡년 5월 15일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공간을 좀 이동해 볼까? 동서, 작년 5월 기억나?
어머님 입원하셨을 때 네가 병실 지키겠다고 자청했었지. 그때 나는 네가 웬일로 효부 노릇을 하나 했어. 그날은 어머님이 검사를 받으러 가시고 병실이 비어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갈아입으실 속옷을 챙겨 병실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의 핸드백을 뒤져 인감도장이 든 파우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온 종이에 도장을 꾹 누르더군요. 손놀림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라 현장에서 잡아떼면 도장이 잘 있나 확인해 본 거다라고 둘러댈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문틈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동서가 도장을 찍고 흡족해하며 종이를 품에 넣는 모습까지는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남편과 시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서방님, 오늘 병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놀라지 말고 보세요. 동영상을 본 시동생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형수님, 제가 당장 가서 따질게요. 아니요, 서방님. 참으세요. 지금 터뜨리면 동서는 실수였다고 발뺌할 거예요. 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방님의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엄마한테만 비밀로 해주세요. 서방님,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연기하셔야 해요. 동서가 저 각서를 들이밀 때까지 우리는 모른 척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님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죠. 다음날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구청에 갔습니다. 아니, 몸도 성취하는데 인감은 왜 바꾸러 가자는 거냐? 어머님, 기존 도장 모서리가 좀 깨진 것 같아서요. 이참에 복이 들어온다는 대추나무 도장으로 새로 파서 등록해요. 헌도장은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시고요. 어머님은 영문을 몰라 하셨지만 제 뜻을 따라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감 변경 신고를 마쳤고 기존의 인감도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막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폐기된 도장을 다시 어머님 핸드백에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동서가 훔쳐서 찍을 수 있도록 말이죠. 동서, 기억났어? 네가 병실에서 도장 훔쳐 찍던 그날 말이야. 저는 1년 전 촬영했던 동영상을 동서의 눈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도장을 찍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동서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응. 네가 언제 이 카드를 꺼낼지 기다리고 있었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 나는 네가 좀 더 빨리 사고 칠 줄 알았는데. 하지만 도장은 진짜잖아. 어머님 인감 맞잖아. 영상이 있든 말든 도장이 찍혀 있으면 법적으로 유효해. 내가 억지로 찍은 게 아니라 어머님이 허락해서 찍었다고 우기면 그만이야. 그래? 그럼 이 서류 좀 볼래? 저는 가방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대장과 인감변경신고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날짜 봐. 2022 땡년 5월 14일. 네가 각서에 도장 찍은 날이 15일이지. 그런데 어쩌나?
어머님은 그 전날인 14일에 이미 인감을 새로 등록하셨어. 즉, 네가 15일에 찍은 그 도장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그냥 나무 조각이란 소리야. 뭐? 네가 훔쳐서 찍은 그 도장 이미 폐기된 도장이라고. 그러니까 이 각서는 공문서도 아니고 사문서도 아니고 그냥 네가 위조한 종이 조각에 불과해. 사문서 위조죄에 사기 미수 추가요? 동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5억을 받아내기는커녕 위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한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도장 바꾸러 가자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큰애 너는 정말 무서운 아이구나. 시어머니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그리고 남편도 알았어. 남편이 옆에서 부추겼다고.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동서는 물귀신 작전으로 시동생을 끌어들였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남편을 공범으로 만들려는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시동생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가 누굴 부추겨? 여보, 잘 왔다. 당신이 말해봐. 당신도 그때 병실에 있었잖아. 당신이 엄마 몰래 도장 찍자고 했잖아. 시동생은 차가운 눈으로 아내였던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형수님이 시키신 대로 했어요. 여보, 엄마 자는 틈에 빨리 도장 가져와. 내가 망도 보고 있을게. 이거 찍어놔야 나중에 건물 우리 거 돼. 안 그러면 형님이 다 가져간다고? 빨리 안 해? 알았어. 근데 이거 걸리면 어떡해? 바보야. 안 걸리게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녹음기 속에서는 동서가 시동생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너 그때 내가 망 보는 줄 알았지? 나 그날 형수님이랑 통화 중이었어. 네가 시키는 대로 하는 척하면서 증거 남기고 있었다고.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부부잖아. 부부? 내 명의로 대출 3억 받고 내 등골 빼먹어서 도박꾼 오빠 뒷바라지 하는 게 부부냐? 형수님이 1년 전에 나한테 그러시더라. 너를 멈추게 하려면 네가 범죄를 저지르는 확실한 순간을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기다렸어. 네가 스스로 무덤 팔 때까지. 사실 이 모든 것은 1년 전 제가 시동생을 설득해 짠 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처음에는 아내를 배신할 수 없다며 주저했지만 동서의 사치와 횡령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제 편에 섰습니다. 시동생에게는 이중간첩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동서가 안심하고 심하게 날뛰게 놔두되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을 족쇄를 채우는 역할이었습니다. 동서,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돼? 너는 지금 우리 셋을 상대로 사기치려다 딱 걸린 거야. 이 녹음 파일이랑 위조된 각서 경찰서에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집행유예? 아니, 피해 금액이 커서 실형 나올 수도 있겠는데? 동서는 부들부들 떨며 테이블 위에 각서를 낚아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먼저 각서를 낚아챘습니다. 이건 내가 보관할게. 법원에서 증거로 써야 하니까. 동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시댁 돈 좀 쓴 게 죽을 죄야?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라고. 잘 살아보려고 남을 짓밟는 건 죄야. 그것도 가족을. 카페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동서에게 마지막 통첩을 날리셨습니다. 5억?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내 아들 빚 네가 쓴 돈 10원 한 장까지 다 갚아라. 안 그러면 콩밥 먹을 각오해. 우리는 엎드려 우는 동서를 뒤로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시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서 형수님까지 이 고생을 시키고. 아니에요, 서방님. 제일 힘들었던 건 서방님이죠. 아내를 속여야 했으니 오죽했겠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새 출발해요. 그래, 비싼 수업료 냈다고 쳐라. 그리고 큰애야, 내 어머님, 너 나 몰래 도장 바꾼 거 진짜 내 생각해서 그런 거 맞지? 혹시 나중을 위해서 나까지 속인 건 아니지? 어머님의 예리한 질문에 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도 참,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속여요? 다 어머님 재산 지키려고 한 거죠.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이라도 인감 다시 바꾸러 가실까요? 됐다 됐어. 네 손바닥 아닌데 내가 어딜 가겠냐? 그냥 너 믿고 살란다. 이렇게 동서의 반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각서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남편마저 적으로 돌린 채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카페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동서는 그 길로 친정에 숨어들었지만 친정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구속된 오빠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빚쟁이들이 친정집 대문 앞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서는 일주일 만에 제 남편을 통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혼 조건에 합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동서는 일주일 전보다 더 야윈 모습이었고 명품으로 휘감았던 몸에는 보풀인 트레이닝복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조정위원과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제가 준비한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이혼하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없다. 그리고 서방님 명의로 네가 몰래 받은 대출금 3억 6천. 이거 네가 전액 인수해. 네 빚이니까 네가 가져가는 게 맞지? 뭐? 3억 6천을 나보고 다 갚으라고? 나 지금 빈털털이야. 그 돈을 무슨 수로 갚아? 차라리 배째. 배째? 그래, 그럼 째 줄게. 저는 합의서 옆에 고소장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미수, 횡령, 그리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이거 접수하면 넌 바로 구치소 행위야. 초범이라도 피해 액수가 커서 실형 피하기 어려울걸?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나와서 평생 빨간 줄 그인 채로 살래? 아니면 빚 떠안고 사회에서 죽도록 일해서 갚을래? 선택해. 피고 측, 원고의 제안은 굉장히 관대해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니 실리를 따지면 이쪽이 낫습니다. 감옥에 가면 빚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동서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으며 설득했습니다. 동서는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 그리고 당장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알았어. 사인하면 되잖아. 대신 형사 고소는 절대 안 하는 거야? 각서 써줘. 당연하지. 난 약속은 지켜.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 하나로 시동생은 3억 6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빚더미에서 해방되었고 그 모든 짐은 오롯이 동서의 어깨로 넘어갔습니다. 시동생이 짊어져야 할 법적 의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며 동서는 저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형님, 아니 당신 두고 봐. 내가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서 보란듯이 성공할 거니까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받아줄 거야. 성공? 그래, 기대할게. 근데 성공하려면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야 할 거야. 네 오빠 빚쟁이들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나한테까지 연락 오던데 이제 네 번호 알려줬으니 그쪽으로 갈 거야.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시동생은 이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취직했습니다. 겉멋만 들어 사업하겠다고 설치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접 옥상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화장실 배관을 뚫으며 땀 흘려 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 이번 달 월급 받았습니다. 이거 어머님 용돈 드리고 나머지는 형수님이 관리해 주세요. 저 이제 돈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이 돈은 제가 잘 모아서 나중에 도련님 재혼할 때 종잣돈으로 쓸게요. 고생했어요. 시동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땀 냄새가 났지만 예전의 명품 향수 냄새보다 훨씬 사람다운 냄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서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 식품관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서가 신상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던 그 백화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저녁에 먹을 한우를 고르고 행사 매대 쪽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떨이입니다. 마감 세일. 만두 3팩에 10,000원. 드셔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마스크를 쓰고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동서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기미가 가득했고 손에는 위생장갑을 낀 채 만두를 굽고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다 결국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동서는 시식용 만두를 내밀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동서의 손이 멈칫하더니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형님. 동서는 황급히 마스크를 올려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어머님은 동서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동서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마도 고생한다, 밥은 먹고 다니냐 같은 따뜻한 말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냉정했습니다. 큰애야, 여기 만두는 피가 너무 두껍구나. 저쪽 가서 다른 거 보자. 네, 어머님. 위생 상태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가시죠. 우리는 동서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에 섣불리 아는 체를 했다가는 또다시 끈질기게 달라붙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무관심. 그것이 동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자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가는 길.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큰애야. 마음 아프냐? 아니요. 그냥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틀린 게 하나 없구나 싶어서요. 그래, 독하게 마음먹어라. 쟤는 우리가 틈을 보이면 언제든 다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피를 빨아먹으래다. 네가 오늘처럼 냉정하게 끊어내줘야 우리 집안이 산다. 어머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형님, 저 너무 힘들어요. 빚쟁이들이 가게까지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또 잘렸어요. 찜질방에서 자는데 돈이 없어요. 10만 원만 보내주세요. 제발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만 원,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10만 원을 보내는 순간 그녀는 나를 다시 뚫을 수 있는 호구로 인식할 것이고 결국 다시 억 단위의 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잘했어. 절대 받아주면 안 돼. 동생 놈도 얼마 전에 연락 왔었다더라. 죽고 싶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근데 동생이 그러더라. 형, 내가 걔 도와주는 건 걔를 더 망치는 길이야. 스스로 빚 다 갚고 정신 차리기 전엔 사람 아니야. 라고 하고 끊었대. 시동생도 이제야 정신을 완전히 차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정원에는 이제 접시꽃이 지고 가을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님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고 시동생은 성실한 관리소장으로 입주민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거 받아라. 봉투 안에는 건물 등기 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명의자가 남편, 저, 시동생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직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아니다. 내가 쥐고 있어봤자 나중에 상속세만 더 나온다. 그리고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너희들한테 미리 증여하고 나는 편하게 여생 즐기련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도련님 지금처럼만 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제가 고용 보장해 드릴게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던 동서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욕심을 버리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저는 결국 원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지금도 어딘가에서 헛된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고 공짜 점심도 없습니다. 동서가 제 뒤를 밟으며 쾌재를 불렀던 그 순간 저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불청객 같은 시련이 찾아오거든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차갑게 식은 머리로 팩트를 수집하고 때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판 함정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